자, 우리 계속 교재 보시면 이제 우리들 이제 30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교재가 됐습니다. 예산 심의는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대초 국정감사 감자 동그라미 치시고 원칙적으로 정기회 개회 전에 하죠. 그죠? 30일 밑줄. 근데 합의하면 예산 심의 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년 예산 심의 기간 중에 합니다.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잘 안 해요. 본회의 보고의 본자, 대통령의 시정연설 실자, 자, 상임위의 예비심사, 상임위 예비심사, 장관이 제안 설명하고 의원들이 질의응답합니다. 대개 증액 동그라미.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구속력이 없으니까 필요한 사업들 막 얘기합니다. 그죠? 대개 증액된다. 근데 예결위가 상임위의 한도액을 설정하면 좋은데, 그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예산 편성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 내려 보내줄 때 뭘 설정해요? 한도액을 설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판 보시면 상임위가 예비심사하기 전에 예결위가 야, 너 상임위 얼마 이상 정액하지 마라고 한도액을 설정해주면 좋은데 그런 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제도 없다. 자, 예결위의 종합심사입니다. 종자 동그라미. 자, 이때는 전체 예산이니까 기획재정장관이 제안 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의를 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끝난다는 거죠. 자, 니은 종합심사는 삭감 동그라미 삭감. 그래서 그 밑에 게 엄청 중요합니다. 갑니다. 예비 동그라미, 정액 동그라미, 동의 없이 동그라미, 예비 동그라미, 삭감 동그라미. 정액할 때는 뭐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 말은 같은데 칠판 잠깐 보시면 이거죠. 자, 갑니다. 예비해서 정액한 거는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지만 예비해서 뭐 한 거? 삭감한 거는 뭐 하려면 정액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 얘기고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우리가 위원회인데 특이하게 상설이에요. 상설 동그라미. 상설이란 말은 연중무휴입니다. 연중 작동한다는 거죠. 가동한다는 거죠. 운영된다. 특별위원회인데 딱 자, 옛날에는 칠판 잠깐 보시면 옛날에 여기 있는 것처럼 며칠 전 옛날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넘어오고 심의 의결될 때 요때만 운영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알았죠? 근데 무슨 위원회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다?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 시작합니다.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상설위원회 맞죠? 특별위원회 맞죠? 무슨 위원회는 아니다?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는 아니에요. 위원들의 임기는 1년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자, 국회법 85조의 3회에는 자동 부의 조항이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 30일 전이 되려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되겠죠. 그죠? 넘어갑시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옆에다가 광역은 며칠? 광역은 15일. 기초는 며칠? 10일입니다. 광역은 15일 전, 기초는 10일 전까지 의결됩니다. 예산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 공표가 필요 없습니다. 알았죠? 공표 없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산은 법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공표 없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밑에다가 1월 1일 쓰시고 30일 전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예산입니다. 무슨 예산? 준예산. 다시 무슨 예산? 준예산입니다. 준예산은 국회 사전의결 받지 않습니다. 사전의결 없다. 밑에다가 지출
땡땡 한정적이라 쓰세요. 국회 승인이었기 때문에 지출은 작년도에 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정적이죠.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예산 심의의 특징. 예산 의결주의 동그라미. 무슨 주의? 의결주의, 비법률주의입니다. 예산 의결주의, 비법률주의 됐습니다. 예산은 의결의 형식으로 통과됩니다. 의결의 형식. 법률이 아니니까 법률보다 하위 효력. 그러나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 없고 예산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공표 필요 있다 없다? 공표 필요 없죠. 공표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공표 없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근처에다가 잠깐만요. 이쪽 할게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자, 예산과 법률은 전혀 다른 법률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산에는 그리고 예산과 법률은 모두 다 과반 출석에 과반 의결로 확립되니까 어떤 실질적인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도 차이가 없거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은 돈을 쓰라는 거 있는데 우리가 법치행정에 따라서 법률 우위나 법률 유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예산은 있는데 법률이 없으면 이걸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합니다. 갑니다. 자,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예산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예산을 쓰고 싶은데 야, 우리 이거 예산 통과시켜놓고 이 법률 제정할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법률을 못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조항 중요합니다. 다시 뭐라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과 법률이 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법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체에다가 하나 적어주시고 예산 법률의 위에다 쓰시면 되겠죠. 법률의 제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또는 심의 안 됩니다. 불가 할 수 없어요. 불가. 그래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동의 없이 증가 설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삭감 자유 동그라미. 그러나 정부가 동의하면 증가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보다 더 많은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겠죠. 다시 뭐라고요? 삭감은 자유고 증액은 동의가 필요하니까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한 예산안보다 더 많이 통과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예산안 수정 많이 안 됩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 소속 밑줄. 우리나라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예산심의나 예산 집행을 도와주는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서 예산심의가 더 엄격합니다. 알았죠? 의원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서 예산심의가 더 엄격하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여러분 다수당에서 항상 총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좀 부드러운데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가 성립했을 때는 의원 내각제가 보다는 훨씬 더 예산심의가 깐깐합니다. 됐습니다. 6번에 제가 읽고 날 거죠. 보세요. 법률의 제정 동그라미. 개정을 전제로 심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심사할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산 심의였고요. 자, 이제 예산 집행을 한번 봅시다. 이거 지울게요. 잠깐만 책 보고 계세요. 자, 7번 보시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심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두 문자 암기인데 기억할 수 있습니까? 135, 120일 전. 135, 120일. 다시 뭐라고요? 135, 120일. 감, 본, 시, 예, 종, 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연도 개시 30 전인데 하여튼 예산이 성립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예산이 여러분 의결됐다는 말은 국민이 그렇게 예산을 쓰라고 결정해 준 거죠. 그러면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는지 철저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지출이라든지 중복 지출을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부모님이 수학여행 가면 항상 또 용돈 주고 또 살짝 어떻습니까?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비상금 주는 것처럼 새로운 사건이 터졌을 때 올해 우리나라 특이한 게 여러분, 그죠? 올해 여러분 우리가 특이한 게 지금 9월 중순인데 올해 특이한 게 여러분 안 느껴져요? 올해 우리나라 태풍 한 번 안 왔죠? 올해 우리나라가 태풍 없는 거의 뭐 몇백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올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코로나가 발생한 거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슨 제도? 통제와 신축이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움직입니다. 예산 통제할 때는 배정을 합니다. 기재부가 중앙관서에게 분기별로, 다시 무슨 별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이 있어, 배정.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누겠죠, 그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하겠죠, 그죠? 딱딱 예산, 여러분도 1년 용돈을 한 번에 주면 대충 빨리 써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에 돈 다 못 쓰도록 분기별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건 뭐라 그래요? 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는 3, 4분기 걸 1, 2분기에 배정하는 거. 그래서 정기 배정이 있는데 여기 시험에 좀 헷갈리는 거는 조기 배정. 그 3, 4분기 걸 몇 분기로? 1, 2분기로 하는 거는 조기 배정이고 단계 배정은 됐습니다. 단계 배정은 이렇게 그죠? 4분기 걸 3분기에 배정하거나 2분기 걸 1분기에 배정하는 거는 단계 배정입니다. 계획 앞당겨서 계획에 당겨서 쓰는 것을 말하고 배정 유보나 간획 배정은 뭐 너무나 쉬운 거고 긴급 배정이 있습니다. 긴급 배정은 너무나 급해서 개시 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배정하는 거 우리가 이것은 뭐라 그래요? 긴급 배정입니다. 긴급 배정이 가끔 시험에 놉니다. 그러면 중앙관서장 부처 장관한테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관서장이 산하기관한테 내려보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시험에 노는 게 놉니다. 그럼 이제, 여기 뭐, A초등학교, 이번에 책상, 걸상, 의자를 변경하는 예산이 1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하기관까지 내려오면, 자, 우리나라에 조달하고 예산이 집행되는 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하기관에는 재무관이 있습니다. 다시 무슨 관? 재무관이 있어요. 재무관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합니다. 다시 재무관은 뭘 한다고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요게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지출관은 지급 명령을 합니다. 지출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지출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재무관이 한다는 거.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재무관이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요? 재무관이 지출 원인 행위하고 지출관은 지급 명령. 양자는 절대 겸직 금지입니다. 왜 쓸데없이 여러분 자 해볼게요. 그럼 여기 A 초등학교 10억이라는 의자 교체 사업에서 누가 재무관이 조달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A 업체가 선정됐으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 휴대폰 사면 내가 계약 쓰고 내가 돈 내잖아요. 근데 예산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내가 계약서 쓰고 내가 재무관이 돈 주는데 10억이 아니라 100억 싸버리고 바로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조달 업체인 A라는 업체는 누구한테 가서? 지출관한테 가서 요 계약서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 지출관이 쭉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이렇게 쏜다는 거야. 왜 양자는 겸직이 안 된다는 거야? 예산의 불법 지출이나 예산의 횡령이라든지 예산의 나쁜적인 측면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다시 두 가지 다시. 지출 원행이라는 사람은 재무관, 지급 명령을 하는 사람은 지출관이고 양자는 절대 뭐가 허용되지 않는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B, C, D, E, F.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라장터라는 조달 플랫폼이 있습니다. g2b.go.kr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책상하고 의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하나로 계산해 볼게요. 하나로. 그러면 A는 48,000원 썼고 3만원. 우리는 한 51,000원. 여기는 49,000원. 여기는 52,000원. 우리는 1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 개에 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하면 누구하고 해야 돼요? B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 사냐? 중국 사냐? 이러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요즘에는 무조건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여기 앞에다가 무슨 심사를 해요? 적격 심사를 해요. 적격 심사.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 적격 심사의 최저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조달청에서 나름 적어도 안전하고 튼튼한 책상이 되기 위해서는 45,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5,000원 밑에 얘는 무조건 탈락이죠. 적격 심사 그럼 적격 심사의 최저가 낙찰제는 A가 되겠죠. 아, D는 아깝다, 그죠? 1,000원 잘못 써가지고, 그지?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무슨 심사? 적격 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가 우리나라의 원칙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 업체하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A 학생들이, 이게 겨울왕국 그려져 있는 거야. 요즘에는 카덴이 그려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필이면 D 업체가 카덴이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조달청에서 A, B, C, E까지 괜찮죠? 그죠? 그렇게. 자, 보세요. 4개 업체를 선정하면 4개 업체가 다시 요 A 재무관하고 다시 한번 계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그냥 취향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가 낙찰을 해서 A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자기 학생들 선호조사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D를 할 수도 있고 C를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다시 뭐라고요? 다수 공급자. 여기 시험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의 조달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요? 적격 심사의 최저가인데 가장 좋은 계약 방식은 뭡니까?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다. 다수 공급자 계약 방식이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월별 통제가 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500억 이상,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을 검증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통제제도입니다. 통제제도는 여기 다시 지출 은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재무관이고 지급 명령을 하는 사람은 지출관이라는 거. 여기 중요합니다. 양자는 절대 뭐가 안 된다? 겸직이 안 됩니다. 자,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금 위로 올라갑시다. 자, 우리 교재 289페이지, 289페이지. 자, 됐습니까? 예산의 분류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게 조직별, 소관별, 관습의 분류 방금 봤죠, 그죠? 예산 심의에 가장 용이하다. 그 다음에 그 품목별 분류는 위에다가 지출 항목 쓰시고 지출 항목 구매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분류해. 다시 뭐라고요? 인건비, 물건비로 예산을, 그러니까 인건비는 자 보세요. 인건비는 돈이 나갔다고 하면 지출 항목이죠. 사람을 고용한 거니까 구매 품목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샀다. 아니면 복사 용지를 샀다. 이건 물건을 산 돈이니까 무슨 비? 물건비죠. 인건비, 물건비는 회계 책임 미출. 가장 용이의 별표. 다시 예산 심의에 가장 좋은 거는 무슨 분류? 소관별 분류, 조직별 분류, 관서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회계 책임을 확보하기 좋은 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출 항목이나 구매 품목, 지출 항목이나 구매 품목으로 분류한 게 좋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시 뭐라고요? 예산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분류하는 거죠.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SOC, 국방, 복지. 이거 자 다시 예산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사용됐다. 그죠? 예산이 국방에 사용됐다. 예산이 복지에 사용됐다. 예산이 교육에 사용됐다. 예산이 외교에 사용됐다. 예산이 일반 행정에 사용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산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기능별 분류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복지 이렇게 분류하는 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시민을 위한 분류 별표, 시민을 위한 분류.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사실은 국방부 20조, 교육부 24조, 보건복지부 50조. 어떤 부처가 얼마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이게 가장 국민들한테 필요 없죠. 그죠? 이런 거 뭐 샀는지 궁금하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시민들이 예산을 통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니까 다시 시민을 위한 분류는 무슨 분류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다시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밑에 프로그램 예산 제도인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사혁신처로 예산을 분류합니다. 자, 이건 무슨 분류라고요?
예산을 쓰는 모든 부처를 총칭하는 용어가 무슨 관서? 중앙관서. 소관, 조직별 분류입니다. 자, 인사혁신처는 채용에 관한 것도 하고, 능력 개발에 관한 것도 하고, 사기 관리, 이게 인사의 기능이죠, 그죠? 기능별 분류입니다. 채용은 다시 공개, 경쟁 채용도 있고, 무슨 채용도 있어요? 경력, 경쟁 채용도 있습니다. 맞죠? 공개 경쟁 채용하고 경력, 죄송합니다. 채용은 다시 모집하는 단계하고 선발하는 단계로 나누겠죠. 그죠? 뭐 모집 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선발은 방처럼 공개 경쟁 채용이 있고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자, 공개 경쟁 채용은 다시 9급이 있고 몇 급 있어요? 7급 있고 5급 공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9급이 인원이 많으니까 500억을 쓰고 그다음에 300억을 쓰고 200억을 쓴다라고 합시다. 그럼 공채 총 쓴 돈은 1000억이죠. 이게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9급 공채에 500억 쓰는데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많이 들겠죠, 그죠? 여기서 인건비는 뭐겠어요? 공무원들 뭐 출제료도 있고 아까 시험 감독관한테 주는 돈도 있고 요거는 뭐 장소 대여비 그 정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분류했는데, 자, 맨 처음에는, 자, 칠판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는 무슨 분류? 소감을 분류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니까 기능별 분류를 하고, 요즘에 마지막에 무슨 분류? 품목별 분류를 합니다. 품목별 분류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빌드업이고, 여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라벨링을 해야 돼요. 라벨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여러분들이 책 볼 때 가장 상위 수준은 보통 요즘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하죠. 그죠? 윤정은 장보다 더 높은 건 뭐야? 요걸 합쳐 4장, 5장 이렇게 해서 진짜? 보통 1편, 2편이라고 하지 않나? 편보다 더 높은 건 뭐야? 1편, 2편. 아이, 요게 1절, 2절 아닌가? 보통 이렇게. 요거보다 더 높은 거는 이제 1부죠. 1부, 2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장절 주나 1장에 2절에 2, 1, 2, 목. 목도 연이 목도 안 해. 1목, 2목 하는데 야, 보통은 이제 여기 항이죠. 1항, 2항. 한번 윤정 있는 거 안 들어봤어? 편장절은 아직도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써. 책 쓸 때 편장절 1편, 1편, 2장, 1절 이런 식으로. 그죠? 라벨링이 필요해. 라벨링. 편장절항은 지금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 항목 라벨링을 할 때 1961년도에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잘 못 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장이라 그래요. 장. 반이라 그러고 항이라 그러고 세항이라 그러고 여긴 목이라 그러면 왜? 지출, 항목, 구매, 품목이죠. 그래서 장관항 해볼게요. 그럼 자, 채용이 몇 장이에요? 1장이고 능력 개발이 2장이죠. 자, 모집은 몇 관? 1관. 선발은 몇 관? 2관이고 그 다음에 항은 1항이 있고 몇 항? 2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1 세항이 있고 2 세항이 있고 3 세항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장관항 세항목 시작. 장관항 세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5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죠. 여기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이게 인사혁신처 예산이 1조라고 했을 때 국회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나옵니다. 국회가 통제하는데 국회가 총액만 결정해주고 요 밑에는 싹 다 인사혁신처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너무 재량을 많이 준 거고, 국회가 인건비 강사 채용하는데 500만 원 드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도장 받으려 하면 너무나 엄격하게 통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갑니다. 이거 하려고 했어. 이거 장관 한까지는 입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과목? 입법 과목이라 해야 돼서. 왜 과목이란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산 과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장관항 세 항목. 그래서 자 입법 과목을 바꾸려면 예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국회 승인이 무조건 필요하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무슨 과목? 이게 시험 나옵니다. 이용한 무슨 과목? 입법 과목.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장관항. 다시 뭐라고요? 장관항. 다시 장관항이고, 자 여기는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과목? 행정 과목이에요. 요거는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돼요. 다시 무슨 과목? 행정 과목. 이걸 우리가 전용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요? 전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요즘에는 이걸 분야라 그러고 부문이라 그러고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요? 분야, 부문, 프로그램. 요거를 단위 사업이라 그럽니다. 단위 사업. 그래서 지금은 요런 프로그램, 예산 과목 구조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분부프단. 자, 외웁시다. 분부프단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바꿔서 다시 뭐라고요? 자, 바꿔서 뭘 변경하면? 프로그램을 변경하면 이용이니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해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기재부 장관까지 승인해야 됩니다. 자, 단위사업은 행정과목이니까 전용으로 하는데 누구의 승인은 없어도 돼요? 국회의 승인은 없어도 되고 누구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장관항 세항체제에서는 5급, 7급, 9급을 따로따로 칸막이를 둬서 관리해가지고 요렇게 보내려면 일일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 예산 제도화에서는 프로그램이 예산 운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 내에서는 자체 전용이 허용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제도화에서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얘기까지 우리 프로그램 예산 제도 잠깐 확인하고 합시다. 됐습니다. 그래서 10번 보시면 프로그램 예산 분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 분류. 동그라미 1번. 장관항 세항목이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죠? 됐습니다. 프로그램은 항 또는 세항의 묶음. 단위 사업은 프로그램 내 개별 재정 사업을 말하고요. 2007년 별표, 2008년 별표.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2007년 지방은 2008년 사업 예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입법 과목은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옆에다가 국회 승인 더하기 기재 승인 쓰시고, 옆에 전용 나와 있죠. 전용은 기재 승인만 쓰시면 돼요. 기재부 장관의 승인, 그냥 기재 승인. 아니면 국회 승인 없을 무 필요 없다. 됐습니다. 밑에 그림은 참고삼아 보시면 되겠고, 예산 운영이나 성과 관리 동그라미 1번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의 대폭 축소 밑줄, 칸막이 줄였다 밑줄.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성과 중심 예산 운영 밑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해진 것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칠판 다시 보시면 빌드업이 너무 길었죠. 이거 싹 다 지울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제도가 됐죠. 갑니다. 자, 이용한 뭐의 승인과 뭐의 승인이 필요했다? 국회 승인과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무슨 과목이다? 입법 과목이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갑니다. 장, 관, 항까지죠. 맞죠? 맨날 시험에 세 항까지 논다고. 장, 관, 항의 변화죠. 자, 전용한 국회 승인은 필요 없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무슨 과목? 행정 과목이죠. 행정 과목이고, 뭐와 뭐? 세항과 목의 변화. 다시 뭐하고? 세항과 목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알았죠? 국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책임 소재의 변화.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죠.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을 질병관리청으로 바뀐 데 보내줄 때는 이거는 장관항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 자체를 넘겨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돈을 친구한테 계좌 이체하면 그 돈의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친구한테 넘어가죠. 그 다음에 2월입니다. 어떤 기간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2월 상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죠. 계절을 넘긴 상품도 2월 상품이고 작년도 걸 올해 팔아도 2월 상품이죠. 근데 국가의 예산은 여러분 1년 단위니까 그죠? 회계도 넘기는 거죠. 4구 2월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다. 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갑자기 태풍이 와서 다리를 건설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이 돈은 올해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명시효랑 국회 승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4구 2월에 제2월은 안 됩니다. 4구 2월에 제2월은 안 되지만 명시 2월에 제2월은 가능해요. 그죠? 4구 2월 한 걸 또 2월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아쉽고요. 계속비. 일단은 기본이 5년입니다. 5 플러스 5도 가능하고 10년도 가능해요. 계속비는 느낌 딱 오죠? 그냥 도로같이 완성에 몇 년 이상, 완성에 몇 년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딱 그 연도만큼 해주면 되죠. 근데 특이한 게 계속비는 또 매년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만 받는데 단 결산은 완성 연도에만. 이게 특이합니다. 5년짜리의 사업을 승인받아도 또 매년 또 뭐 해야 돼요?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결산은 또 매년 안 받고 결산은 완성 연도에만 결산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봤던 게 뭐라고요?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다시 무슨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죠. 성립된 예산의 변경은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사유가 있는데 사유는 나중에 앞에 가서 보면 되겠고요. 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그냥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정부의 무슨 금? 비상금이죠. 그죠? 비상금. 자, 요거는 일반 회계의 1%.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일반 회계에 이미 답이 있죠. 일반 회계니까 몇 프로? 1%. 일반 회계 몇 프로? 1%. 요거는 사전에 총액은 승인 받는데 이게 사후에 쓸 때는 승인을 안 받아요. 쓰고 나서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를 나중에 국회에 보내줍니다.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특이합니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 최후의 수단. 예를 들면 예산도 없고 법률에도 없는 계속비에도 없는 이게 없고가 중요해요. 다시. 왜? 갑자기 12월 20일 날 폭설이 왔어요. 근데 그때 되면 예산이 없죠. 그때 되면 계속비도 없고 법률에 지출하라는 얘기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수단이 국고 채무 부담행위. 다시 무슨 부담행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예산도 없고 법률도 없고 계속비에도 없는데 갑자기 해야 될 일. 채무만 부담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지출할 때 또 승인이 필요해요. 또 지출할 때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게 또 시험에 잘 옵니다. 채무 부담만 하기 때문에 지출할 때 다시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집행 한번 봅시다. 쭉 내려가서 아까 302페이지 302페이지 보시면 301페이지요. 301페이지. 자, 갑니다. 예산 집행의 초점 통제 동그라미, 신축성 동그라미. 자, 배정 기재부 장관 밑줄, 중앙관서장 밑줄. 재배정은 재무관, 산하기관이죠. 재무관이 합니다. 자, 지출원행위 밑줄, 재무관 동그라미. 지출원행위는 누가 한다? 재무관이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지급명령은 누가 한다? 지출관. 양자는 절대 겸직이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 통제, 정원 보수 통제, 총사업비 2년 이상 500억 동그라미 됐습니다. 국가재정법 50조에 있으니까 500억이죠. 이총 시작. 이총 2년 이상은 무슨 사업비? 총사업비. 2년 이상은 무슨 사업비? 총사업비. 94년도에 도입됐다. 그죠? 이총입니다. 예타는 우리 저번에 봤죠? 500억 이상 밑줄 500억 이상만 기억하시죠? 예비 타당성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니까 통제제도죠. 자, 배정 가시죠. 긴급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밑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무슨 배정? 긴급 배정이죠. 특이하게 긴급 배정은 원래 이제 배정 자체는 통제제도인데 긴급 배정은 신축성 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단계 배정은 계획에 관계없이 분기 도래 전 옆에다가 4하살표 3, 2하살표 1 쓰세요. 그러니까 4분기 걸 3분기에 하거나 2분기 걸 1분기에 배정하는 거는 무슨 배정? 단계어 배정인데 조기 배정은 3, 4분기 걸 1, 2분기에 배정하는 거죠. 3,4 하살표 2,1 3, 4분기 걸 1, 2분기에 하면 조기 배정이고 4분기 걸 3분기에 2분기 걸 1분기에 하면 단계 배정이죠. 수시 배정, 감액 배정, 배정 유보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신축성 유지입니다. 신축성. 새로운 사건에 대비하는 거죠. 이용한 무슨 과목? 입법 과목, 장관항 동그라미. 국회 승인 밑줄, 기재부 승인. 전용한 행정 과목, 세항목이죠. 세항목. 국회 승인이 필요 없고 뭐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 기재부 장관의 승인. 이체는 책임 소재 이동 밑줄.
국회 승인이 필요 없어요. 기재부 장관의 승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국회가 여러분 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만드는 건 국회가 동의해버렸죠.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 이미 이걸 만들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는 당연히 돼 있으니까. 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일자 동그라미. 몇 프로? 1%. 그러니까 총액은 밑에 총액 동그라미 사전 승인 밑줄. 사용은 무슨 승인? 사후 승인. 다시 총액은 사전 승인이고 예비비 사용은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자, 3번 예비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예비비는 누가 관리해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기업 다 쓰고 나서 사용 총괄 명세서 다음 연도 5월 31일 밑줄. 그 예비비 사용한 사후 승인 받습니다. 5월 31일이 좀 이따 보겠지만 국가 결산을 넘겨 보내주는 거니까요. 예산 성과금은 불가능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 동그라미 중앙정부 불가능. 자, 예산 성과금은 뭐 지출을 전략했거나 수익을 냈을 때 그죠? 다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다른 사업에 정제된 수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정제된 수입을 다른 사업에서 중앙정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명시 2월은 미리 국회 승인. 그러니까 사전 의결 예외는 아니고 제2월이 가능합니다. 알았죠? 사고 2월은 불가피한 사유 밑줄. 사전 의결을 안 받으니까 사전 의결이 예외고 2번의 끝에 사고 2월에 제2월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 밑줄. 총액 연부액 밑줄. 미리 국회 의결. 연부액을 다 승인받는데 또 밑에 매년 밑줄. 매년 연부액을 국회 의결 받습니다. 5년이 기본. 10년까지 가능하고 5도 가능합니다.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5년이 기본인데 5 플러스 5도 가능하고 처음부터 10년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결산 동그라미 최종 연부액 밑줄. 최종 연부액 계산합니다. 최종 연부액과 연부액은 매년 국회 심의를 받지만 결산은 맨 마지막 연도만 한다. 알았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시고 추가 변경 예산 체크해 주시고 자 국고 채무 부담행입니다. 자 법률에 따른 것 밑줄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의 채무 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다시 잘 해석해 보세요. 법률에도 없고 세출 예산에도 없고 계속비에도 없는 채무죠. 그 시험에 외에 요게 시험에 나와요. 왜? 다시 법률에도 없고 예산에도 없고 계속비에도 없는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채무 부담만 동그라미 실제 지출 밑줄 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출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걸로 보는 거죠. 자, 요런 거죠. 요런 거. 예를 들면 12월 10일 날 폭설이 와가지고 무슨 사유가 생겨서 했는데 법률에도 없고 예산도 없고 계속비도 없어요. 그때 갑자기 우리가 채무 부담할게. 빨리 대처해. 라고 하고 실제로는 돈을 쓰고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요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요때 지출을 승인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지출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작년도에 지출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당해 연도 예산 집행한 것처럼 봐주는 거 맞죠? 그래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되겠습니다. 긴급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해 복구 밑줄 의결을 얻지 않고도 매 회계 연도마다 국회 의결이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와 준해서 쓴다 밑줄
그래서 긴급 국고 채무 부담 행위까지 시험에 나왔고요. 총 사업비는 아까 있죠? 2총이죠. 2총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 총 사업비를 예산 통째로 보지만 어떤 분은 총 사업비를 예산의 신축성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계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대충, 그죠? 미리 확정 곤란, 밑줄 세부 내용 미리 확정 곤란. 요거는 개념만 하면 돼요. 다시. 자, 2년 이상은 무슨 사업비? 총 사업비. 미리 확정 곤란, 총액 계상. 다시 말하고 총액 계상은 미리 확정 곤란. 총 사업비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 계속비는 몇 년? 5년 이상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은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조달 행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 봅시다. 좀 쉬었다 봅시다.